안녕하세요. 전문직 윤리 이 주제가 때로는 좀 복잡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. 특히 응용 행동 분석 분야의 윤리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어떠세요? 지금 여러분이 딱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한쪽에는 학생의 미래가 걸려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내 직업, 내 생계가 걸려 있어요. 정말 상상만 해도 막막하죠.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해요. 방금 우리가 상상해 본 그 딜레마 있잖아요. 이게 행동 분석가들에게는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. 그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윤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선택들 앞에서 전문가들을 지켜주는 건 대체 뭘까요? 바로 윤리 강령입니다. 이 윤리라는 게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. 오히려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윤리 강령의 핵심 목적은 반대 통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를 옹호하거나 부당한 일에 맞서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아동이나 노인, 장애를 가진 분들처럼요. 바로 이 윤리강령이 이분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할 때 그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바로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. 행동 분석가들이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하는 질문이죠.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인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, 그게 바로 윤리적 실천의 시작인 셈입니다. 옳은 일을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. 하나는 의무론적 접근인데 이건 법의 문자처럼 규칙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. 어떤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에게 선물은 받지 않는다. 이런 명확한 원칙이죠. 반면에 공리주의적 접근은 법의 정신처럼 결과와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어린 클라이언트가 고사리손으로 정성껏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어요. 이때 규칙만 내세워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과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까요? 행동분석가는 바로 이 두 가지 접근법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행동분석가들의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윤리적인 틀, 그러니까 일종의 돌봄의 규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이 나왔네요. 무엇이 할 가치가 있는가? 이건 우리가 하려는 치료의 목표나 그 영향력이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.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보면요. 굉장히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중심에 딱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가 있죠. 여기서부터 다중관계나 이해상충처럼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로 가지가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. 또 다른 가지를 보면 치료 효과성 평가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강조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몇 가지 규칙을 나열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상황을 위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윤리강령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건 바로 클라이언트의 권리입니다. 이 권리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시나리오 있죠.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. 이게 바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쓰려는 행정관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거든요. 또 개인의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모든 결정의 중심에 항상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상기시켜주죠. 여기서 사전 고지 동의라는 개념이 아주 핵심적인데요. 이건 그냥 서명 하나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꼭 확인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클라이언트가 치료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가? 둘째, 어떤 압력도 없이 정말 자발적으로 결정했는가? 셋째, 치료의 장점, 위험, 다른 대안까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가?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윤리 원칙이라는 건 시대가 변해도 그 가치는 그대로지만 적용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겠죠.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현대적인 도전 과제들이 이 원칙들을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이 문장이 소셜미디어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를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는데요.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질문에 답해주는 전문가의 행동은 분명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겠죠.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해주는 조언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소셜미디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. 첫째, 클라이언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위장해야 하고요. 둘째, 불완전한 정보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치료 조언은 피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자와 나는 전문가 클라이언트 관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죠. 이게 바로 새로운 기술 환경에 윤리 원칙을 현명하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걸 넘어서 좋은 전문가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해요. 드디어 마지막 근본적인 질문입니다. 윤리 강령에 있는 규칙들을 전부 다 지킨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행동 분석가가 되는 걸까요? 그렇지는 않겠죠. 그렇다면 그 이상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정답은 바로 자기 규제에 있습니다. 좋은 전문가란 그냥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. 끊임없이 배우고 필요하면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자신의 가치와 실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결정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람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응용 행동 분석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마지막 질문은 사실 행동 분석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.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살아가잖아요. 여러분에게 좋은 전문가란 어떤 모습인가요?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